드는 추세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중 신규 채용 등 입직자는 95만 4천 명, 이직자는 8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9%, 3.5% 줄었습니다. 채용이 주로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운수 창고업 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실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2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위장 상품권 판매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오고 간 판돈만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콜센터 운영,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자금 세탁도 치밀했습니다.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은 현금 인출책들은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상품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상품권 매입은 상품권 판매소로 위장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금을 모집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배가 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경찰이 콜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콜센터 직원은 장부를 찢어 변기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3억 2천만 원을 압수했고 더 많은 범죄 수익금을 찾아 몰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의 야당인 공화당 간사가 한국과 핵 공유를 하거나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내용을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일부 미국 공화당원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비슷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핵 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등 새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 의사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위커 의원의 견해는 공화당 일각이나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놓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다음 달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심사 때 이 제안을 제시할 걸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국방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합의한 만큼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위커 의원의 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은 물론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NC가 역대 최초로 신인 지명권 2장을 넘기는 트레이드를 단행해 키움 유격수 김희집을 영입했습니다.
NC 구단은 2025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김희집과 맞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연패에 빠진 5위 NC는 김희집과 주전 유격수 김주원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전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 4년 차인 김희집은 지난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국가대표로 뛴 거포 유망주입니다. 한편 키움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1번과 7번 두 차례 선수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파리올림픽 경쟁자인 루마니아의 다비드 포포비치와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황선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대회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5초 68에 터치패드를 찍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분 44초 74의 레이스를 마친 포포비치였습니다. 포포비치는 독일의 파울 비더만이 2009년에 작성한 1분 44초 88을 뛰어넘은 대회 신기록도 작성했습니다. 모준경이 한국 프로골프 챔피언스 투어 KM제약 시니어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모준경은 충남 서산수 골프앤리조트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8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필과 연장전을 치른 모준경은 3차 연장인 12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 상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총 48개국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은 25개국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며 본회의는 다음 달 4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항공보안 등급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상향돼 보안 검색 절차 등이 강화됩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 측은 안건으로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밤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국에는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몇 개 발의했다라는 그 숫자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의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뭔가 시민들을 위한 법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생했고 뭐 그래도 어쨌든 계속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최상병에 관한 거부권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근데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동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합의 없이 계속 각자 일방통행했던 거, 국회라는 게 뭐 자기 당의 입장 뭐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좀씩 양보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폐원한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4년간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됐고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며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대치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은 여야 중진 한 분씩을 모시고 어떻게 지난 사전을 보내셨는지 또 22대 국회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21대 국회와 함께 국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정치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야 중진 두 분입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도종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종환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21대 국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물론 두 분이 21대 국회로 완전히 정치를 접을지 여부는 앞으로 또 확인을 해볼 부분이고요. 21대 국회가 끝난다는 말씀을 거듭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각각 다 3선 의원을 역임을 하셨는데 먼저 도정환 전 의원과 전 의원이라는 말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들리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하루 차인데 네, 참 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홀로 서기에 뭐 서신 또 점심고 당신의 도시인을 모르면 시인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참 지난 뭐 10수년간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이제 접으면서 다른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12년간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인데 능력에 비해서 그 과분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좀 우리가 처음에 왔던 세상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좀 치우고 나면 깨끗해졌는가 싶은데 다시 또 쓰레기가 몰려오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누군가 이 일을 맡아서 정치적 역할을 해주고 민주주의를 바르게 밀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우선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요.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리가 한 12년간 있었던 자료, 서류, 책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라서 정리하는데 임기는 다 끝나서 마무리되는데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아직도 정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차인데도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는 정치적 발언처럼 들렸던 게 이제는 시처럼 들리네요. 자, 또 한 분. 국회의 여의도의 메시다. 국회의 메시다. 정말 밀양이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참 축구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조진호 의원입니다. 또
어찌 보면 18대 19대 20대는 또 한번 쉬어가기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첫 경험은 아니신데 예. 어떠신지요? 마무리하는 소감 또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대 때도 제가 그 공천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쉬게 됐는데 그때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정리하고 나올 때 굉장히 좀 씁쓸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외 신분으로 국회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찾게 될 때 괜히 어색하고 좀 쭈뼛쭈뼛거리고 현과 전이 그렇게 다르군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시 국회를 찾아올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제 짐 정리하고 나온 지금 기분은 20대 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담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정치를 계속 할 입장이고 그렇군요. 할 생각이고 또 계속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도 당협위원장 김해 새 지역구 김해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원외로서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또 계획도 포부도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자신감도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어제 오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지난 21대 4년을 돌이켜 볼 때는 제가 당선되고 당선 사례 플래카드에 걸었던 문구가 나라를 살리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때는 야당으로 당선된 거죠. 그리고 그 문구를 그대로 사무실에 지역구 그때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사무실이 4군데나 있었는데 복합선거구입니다. 거기다 붙여놓고 뭐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짐은 이제 충실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살았는데 그 전반기 2년은 열심히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보람이 있는데 후반기 2년은 참 아쉽고 후회가 많이 남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만든 정부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총선에서 정권의 심판을 받고 저는 낙선하고 그런 것들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총선 때도 남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조혜진 전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뭐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참 혹평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정작 그런 혹평한 사람도 국회 들어가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고 열심히 하는 데도 많구나 하는 생각할 텐데 도전 의원께서는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면 참 내가 했던 입법 활동이든 또는 뭐 당이든 아니면 전체 국회든 참 이건 좋았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억이 있으시다면요. 의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참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워낙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 있어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야 되고 뭐 제대로 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50배에서 60배 정도 많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5배 내 6배가 아니고요. 50배에서 60배 정도 많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냥 뭐 정말 그 열정 정렬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법안만 남발을 하는 겁니까? 이슈가 뭐 사회적 이슈가 뭐 언론에서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뭐 바로 법안을 몇 시간 안에 발의하는 의원실도 있고요. 며칠 만에 발의하는 의원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법안이 발의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그 의회가 없고요. 통과되는 것도 20배, 30배 많이 통과됩니다. 특히 그중에 제가 늘 문제 제기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글자 한두 자를 바꾸는 법안도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정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어로 된 당해라는 당해를 예. 해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해기관이라는 요 단어를 해당 기관으로 바꾸는 예. 법안을 한 10개씩 막 이렇게 발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는가가 평가에 반영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킨 것을 그걸 평가에 반영해야지 숫자를 평가에 반영하니까 당해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글자 하나 바꿨는데 그거 나중에 있잖아요. 그로 또 바꿔야 됩니다. 그 기관으로. 그렇게 또 발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숫자로 가지고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제가 의총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닌데 예. 우리는 많이 하고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늘 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참 도종환 전 의원을 또 떠올리시는 분들은 교권 관련해서 실제 교직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또 국회 1호 법안인 지방대 육성법 네. 같은 것도 기억을 할 수 있고 조희진 전 의원은 어떠십니까? 좀 그래도 성과가 있었고 보람됐다라는 기억이 있으시다면요. 당 차원에서 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게 큰 보람이죠. 네. 뭐 아시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상되기 전까지는 우리 당은 정권 교체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 내에 그 대선 예비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거의 10% 이하 지지율이고 그래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앞으로 우리는 20년. 민주당은 20년, 50년 뭐 집권하게도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 큰 보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그 초당 모임이라고 예.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처음 여야 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초당 모임이라고 전체 300명 의원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한 예. 좀 거창하게 말하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처음 예. 시도가 이루어진 게 21대 국회였습니다. 모임이 어떻게 뭐 자주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런 이제 양당 대결 구도, 그 정치 양극화 이런 그 소모적 이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공존 상생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자 이번 21대 국회에 예. 하는 그런 큰 문제인식을 가진 분들이 여야 할 것이 다 모인 거죠. 네. 거기 중심에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가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니까 또 좀 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 바쁘다 말씀하셨는데 바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소선거구제 예. 지역구 관리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에는 이렇게 좀 불충실하게 만드는 이 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그래서 다당제 양당 거대 양당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 네.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되면은 이제 개헌까지도 그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양당의 이 원심력에 끌려가지고 총선 다가오면서 공천권이 막 그냥 그 휘둘러지면서 그게 결과를 못 낸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헌정사상 최초의 시도가 있었고 예. 거기에 저는 나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한 것이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네. 또 절반 정도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네. 또 절반 정도는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는데 서로 모여서 이렇게 좀 물론 국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약주도 한잔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 좀 의기투합되기도 하고 여야를 초월해 이런 자리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죠. 갈수록 적어졌죠. 그게 제 기억에는 17대 때부터 그런 게 16대 때 17대 때 이때부터 특히 17대 때부터 그런 네, 문화가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네.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탄핵 과정에서 총선이 4년입니다. 치러졌던 네. 그 시기에부터
그런 문화가 싹 없었어요. 없어지고 물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뭐 언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고 여야가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그때 들어온 17대 의원들이 그런 그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그게 점점 18, 19, 20, 21이 내려오면서 더 심화돼가지고 이번엔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초당 모임이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서로 소통 안 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대화 소통 타협 안 하고 어른대기만 하고 힘으로 힘겨루기만 하는 이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모였는데 결과 공천 이게 다가오면서 선거 다가오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결국 사실상 그게 이제 해체돼 버렸고 그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다수가 공천이 안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통합적으로 화합하면서 상생 공존하는 이런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 또는 초당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잘 당선이라고 하는 또 결과 공천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못 이어졌는데 저는 꼭 여쭙고 싶은 것이 노재론 의원께 이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좀 그래도 당은 달라도 모여서 이념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형 동생 누나 동생 이러면서 또 뭉칠 수도 있는 건데 여야가 서로 협치가 그렇게 뭐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 서로가 서로를 접시고 당신으로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영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양쪽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간호사 쪽을 대변하고 한쪽에는 의사를 대변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뭐 기업 쪽을 대변하기도 하고 뭐 그건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17대, 18대, 19대로 오면서 그리고 20대, 21대로 오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극단적 대결 구도만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갔어요. 19대 때만 해도 또 여야 중진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당의 국회의장이 누가 당선되었다 그러면 야당의 중진들이 축하 전화하고 또 뭐 국정감사 끝나거나 뭐 상임위 끝나면 여야가 같이 가서 뭐 술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 또 같은 그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상임위 외에 다른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국정감사 끝나고 상임위가 끝나도 여야 간에 이제 뭐 만나는 자리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상임위에서 인사도 서로 잘 안 하는 안면 몰수네요. 네, 식으로 변화돼 왔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퇴임 이후에 서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최근에 2년 전에 있었던 정권 교체 이런 것들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자기 확신이 훨씬 더 강화되어서 확정 편향이 되는 자기 확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자기 확신에 동의하는 유튜브만 보고 뉴스만 선택해서 듣고 확증 편향은 점점 강해지고 이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 당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거의 들으려 하지 않는 형태로 되면서 갈등을 푸는 게 정치인데 매듭이 묶여 있는 걸 푸는 게 정치인데 갈등 현안이 늘 있는 게 그 정치고 그 갈등을 다루는 게 국회이고 그 갈등을 잘 다루는 게 정치인데 갈등 현안이 생기면 갈등이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갈등은 풀리지 않고 정치는 역할을 못하고 점점 실정 쪽으로 오는 것이 지금까지 19대, 20대, 21대를 지나오면서 강화되었어요. 참 답답합니다. 왜 우리 국회는 좀 어화둥둥 강강수월래가 안 될까. 실제 지난 총선 때 이 조희진 전 의원께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선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총선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극명하게 21대 국회에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결국 이제 부결 폐기 처리가 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바로 또 재추진하겠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이 되면 더 빨리 이 법안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최해병 특검법, 더 정확하게는 최해병 수사 의혹과 관련된 공방, 충돌.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이 이태원 특별법이 답이거든요. 처음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용만 주로 담겨가지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다시 협의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독소조항 비슷한 거를 다 빼내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이 젊은 병사의 이런 안타까운 억울한 가슴 아픈 죽음의 전후 의혹에 대해서는 깨끗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 뭐 진보 보수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특검 제도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기 전에 제가 그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시는 건 이해가 된다. 내가 봐도 그건 독소조항이 있다. 이거는 그 독소조항은 법을 전공하신 조혜진 전 의원이시죠. 네.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이 해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내야 된다. 라고 그걸 대통령께서 거부권만 행사하실 게 아니라 행사하면서 여야가 다시 좀 협의해 달라. 그래서 독소조항 빼고 이태원 특별법처럼 합의안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건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딱 좀 제안을 하시라. 뭐 그 제안을 하고 안 하고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거부권 제 요구만 하고 다시 한번 그 협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되면 22대 바로 하겠다는 것도 재추진하겠다는 것도 원하는 그대로 재추진하겠다면 이건 또 갈등 요인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 기본적 인권을 심대하게 해치는 조항이 2개나 들어있고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특검의 본질이 정치적 중립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빼야 되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원하는 그대로 추진한다 그러면은 또 충돌도 재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추진하겠다면 이제는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독소조항 빼고 합의안 만들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조혜진 전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우선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해서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키고 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결 요구가 국회로 왔을 때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유가족들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안이 다시 만들어지고 결국 통과되었던 사례처럼 수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뭐 무슨 어와둥둥 뭐 강강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그 어와둥둥은 뭐 되지 않겠지만 수기를 거듭해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면서 한쪽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정치적 중립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국회 역할이고 정치 역할이에요. 그 방법을 찾는 역할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깊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론과 수기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계속 비슷하게 반복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그 직접 문제가 된다고 보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좀 들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성찰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많은 그 언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경로하면서 뭐 전화를 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장관이 결재까지 금요일 날 하고 난 것이 월요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 와중에 경로에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변경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수사한 사람, 우직하게 군인 정신에 충실하게 일을 한 사람이 그 항명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네. 그리고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병사가 죽었는데 그 죽은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지나친 점은 없었던가? 내가 양보할 점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전 국민의 지도자잖아요. 전 국민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당의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네.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온 국민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국군 통수권자라면 내가 지나친 점은 뭐가 있었을까? 내가 성찰해야 될 점은 뭐가 있었을까? 내가 야당의 요 중에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된다는 거죠. 네. 조희진 전도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설명이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사안 자체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네. 단순한 사안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군사법원법에서 이거는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수사를 한 것이 첫째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그 수사에 대한 판단에서 약간 과잉해가지고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물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 대통령 군통수권자고 국방장관은 군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위법이고 또 과잉 행동이다 하면 바로잡을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방장관이 그런 검토 없이 그냥 결재해가지고 해준 것 그건 국방장관의 큰 책임이죠. 그건 정말 저는 무능한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당시 판단 착오가 있었다. 예, 그 법무참모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닌데 수사단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겁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는 결재해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답이 나왔을 텐데 예.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결재해주고 나서 뒤늦게 그걸 발견하고는 다시 그걸 철회했다는 데서 좀 논란의 소지가 돼버린 거죠. 논란의 소지는 됐지만 그게 위법은 아닌 거죠. 바로 잡은 거니까 오히려 더 잘한 거죠. 앞부분에서 실책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뭐 대통령이 뭐 화를 낼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최고 권력권자가 화를 냈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은 그 화 때문에 경로한 것 때문에 그 아랫 단위에 국방장관이든 뭐 군수사기관이든 그 처리 과정에 왜곡이 있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왜곡됐을 수 있다. 또는 불법이 저질러졌을 수 있다. 대통령 심기에 맞추다 보니까. 네.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경로나 격분을 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정하고 기정사실을 하는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게 뭐 영상으로 촬영되거나 뭐 이게 영상으로 녹음되거나 건 아닌데 증거 자료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거는 사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당의 신동욱 당선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경로 못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경로는 한 거는 사실이라는 전제를 알고 이야기할 상황이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신동욱 의원입니까 아니면은 성일종 사무총장의 발언인가요? 신동욱 의원이죠. 아마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성일종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두 분이 혹시 두 분 다요. 네네. 그랬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이게 처리가 왜곡되거나 불법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 것이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이 화내면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대통령이 화내면 밑에가 그냥 파르르 떨고 그 대통령 심기에 맞춰서 막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과정에서 왜곡이나 과잉 행동이나 네. 불법이 저질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인간이니까 화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되고 대통령 감정 조절해야 되고 네. 함부로 경로 분열을 표시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도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지금 조혜진 위원님이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방장관이 책임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재를 이미 했잖아요. 금요일날 결재가 끝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경로한 전화가 월요일날 11시 뭐 50분이다. 뭐 이제 뭐 11시 몇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요일날 국무회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10시부터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주에 주요 사안들을 점검을 하지요. 그 보고를 받았겠죠. 예. 보고를 받은 뒤에 경로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석비서관이 장관과 상의를 하게 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안보실장이 있으니까요. 네. 대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거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경로하고 호통치면요.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국방장관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또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왜 그렇게 결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물어보는 경로도 수석비서관들을 통해서 했고 수석비서관 통해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직접 개입해서 경로하잖아요. 그럼 국정은 완전히 난맥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경로를 들은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노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정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거듭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 격분했다는 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도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되고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가더라도 뭐 108대 192의 의석수의 대결 구도긴 하지만 108명에서 국민의힘이 8명 이탈하기도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계속 이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야당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걸 집회 등등 뭐 장외 장내에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야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설령 1년을 끌고 2년을 끌고 뭐 이렇게 해서 퇴임 이후까지도 이 문제가 갔다고 하면 퇴임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찰할 지점은 뭔가 내가 사과할 지점이 혹시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 뭘까?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거든요. 검사가 아니거든요. 검사 시절의 호통과 경로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국민들 특히 엊그제죠. 해병대 그 전회라고 할까요? 전직 해병 대원들이 국회 와서 울부짖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해병대 못 이긴다는 생각까지 저는 본회의장에서 했거든요. 그 우직한 군인들
그리고 저렇게 정직한 분노 앞에 저 눈물 앞에 대통령이 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 군인을 지키지 못한 그 분노 그리고 자식을 군대 보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 여기 이게 겹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자기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듭이 풀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런 해법 돌파구는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요? 해법은 저는 일단 그 야당에서는 법적으로는 계속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을 독소정을 드러내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걸 공표하고 다만 이제 법논리상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를 바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한테 뭐 짧으면 뭐 우리 당에서는 협상안으로 석 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석 달간 공수처에게 시간을 줘보고 특검을 하는데 독소장 드러내고 특검을 하는데 공수처가 석 달간 수사하게 하고 그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특검 들어간다. 이렇게 협상 그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석 달까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면은 이 사안이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사안이고 벌써 9개월을 끌어온 건데 그동안에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만 치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은 한 달 안에 충분히 결론 낼 수 있고 한 달 안에도 결론 못 내면은 그는 공수처가 무능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고 특검 바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는 하면 안 되지만 경로했다고 해서 실제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그 왜곡이나 위법 불법이 저질러졌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 그런 단순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건 잘못이었고 아래 사람들이 그 대통령 심기에 맞추려고 그냥 오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이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경로 안 하셨다 모르겠지만 경로하셨다면은 솔직히 국민 앞에 나와서 사실 화 좀 냈습니다. 좀 송구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화내면 아래 사람들이 막 그냥 정상적으로 행정행위하기 어려운데 제가 못 참고 그렇게 한 거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처리 절차에서는 아무런 위법이나 불법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로설이 초점이 되면서 경로 이코르 위법 저질러졌다 이렇게 이코르 되놓으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로 인해서 위법 불법이 저질러졌다라고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게 두려워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경로했다는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일부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도직함이 진정성으로 이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 그 3달 한번 맡겨보자라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진정성이 보여지면 야당도 저는 이 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방금 뭐 한 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정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끌고 가는 것보다 협상을 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물밑 대화 같은 것들을 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수기에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은 해결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또 관련된 뭐 이야기를 2부에 더 하셔도 좋고 또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 이게 뭐 마냥 우리가 이 주제만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560님. 국민들은 화면에서 의원들끼리 고성 지르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주로 보는데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법안 활동도 활발하네요. 정쟁하는 모습뿐 아니라 성과도 많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 혐오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7812님. 국회 안에서도 소통 부족과 서로의 목소리만 세운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내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는 의원과 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피로해하는 국민도 많다는 걸 22대 국회에서는 분명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현님. 22대 국회에서는 유사법안 통폐합 작업 위주로 일을 하면 단어 한두 개만 바꿔서 법안을 발의해 수만 늘리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당의 리더의 구심점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입니다 해주셨고요. 간짜장과 탕수육님. 여야에서 합리적인 목소리 내셨던 두 의원님들이 국회를 떠난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민생과 정치 발전을 위해 올곧은 목소리 계속 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버터커피님. 편가르기로 이득만 취하는 국회 말고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생과 협치가 있는 국회 기대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를 떠나보내며 라는 주제로 이번 국회로 일단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도종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지났는데 전 의원이라는 또 호칭을 붙여야 되니까 참 야속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데 참 지역구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두 분 다 평생 들어야 될 욕을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인이 되면서 다 들었던 거 아닌가. 참 우리 도종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접시꽃 당신을 모르는 분 영화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인님의 뭐 사인을 받고 싶어요 그랬을 텐데 정치인이 되자 청주에서도 뭐 이런저런 또 네.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악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일 궁금한 게 청주도 참 충북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원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국민들의 민생의 목소리 어떤 것이든가요? 물가 얘기 많이 하시고요. 예.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김밥 10,000원의 김밥 5줄이었는데 4줄로 줄었다. 아이고. 부터 시작해서 사과 하나 제대로 사 먹기 힘들게 됐다. 뭐 이런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에 그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예. 특히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말까지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가 매출이 8조 정도 줄으니까 아이고. 그게 그냥 협력업체들까지 다 그냥 영향을 미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 상권이 막 팍팍 죽는 이런 일들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네니까 오다 가다 만나면 그런 하소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만난 김에 이제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 그 다음에 주로 그 강한 요구. 예. 왜 그렇게 덜 싸우냐? 더 강하게 하지 왜 그것밖에 안 하냐? 다 쓸어버려야지 뭐 하고 있냐? 강성지지층. 강성지지층들의 강한 목소리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 다 쓸어버리는 걸 기대하는데 왜 안 쓸어버리냐. 그건 사실 그런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체 네.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체주의에 비해서. 그게 이 민주주의 역설인데 그래서 이 비효율성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 전체주의적 욕망이 부글부글 거리거든요. 근데 그 욕망대로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안 싸우느냐, 또 이제 한 동네 건너가면 도대체 왜 싸움만 하느냐,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듣죠. 근데 제대로 일하는 걸 원하는 국민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양쪽에서 요구를 늘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주고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조희진 전 의원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역구가 원래 고향은 밀양이시죠? 밀양 이제 고향은 밀양이고 지역구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른바 권영내 험지 차출이 돼서 김해로 가셨는데 어쨌거나 양쪽 다 지역에서 뭐 경남이라고 하죠. 경남 현장에서 어떤 요구들이 가장 많이 터져 나오던가요? 도종환 의원님하고 이하 동문 거의 뭐 100%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녹음이 트는 게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치의 관심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쫙 양분되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싸우느냐, 제대로 맞춰 싸우지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좀 그리고 한쪽은 저쪽을 싹 쓸어버리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을 싹 쓸어버리라 그러고 그런데 또 뭐 이쪽 저쪽에 속하지 않지만 정치 자체가 꼴보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국회 자체를 싹 쓸어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치 혐오. 하여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19대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21대, 22대 때도 그렇고 절반씩 바뀝니다. 300명 중에. 매번 절반 이상 바뀝니다. 그래서 초선으로 이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속은 시원할 거예요. 후련할 거예요. 막 다선 의원들을 그냥 3선 이상 의원 포함해서 다선 의원들을 그 보기 싫은 의원들을 다 바꿨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속이 후련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굉장히 속으로 그냥 흐뭇하고 기뻐하죠. 왜냐하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균형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잘 아직 모르고 소리는 지르되 실제로는 제대로 행정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채 1년 반이 지나가는 동안이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벌 주도권은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20년 30년씩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다루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면 의욕은 넘치지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축적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일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의회에도 축적의 힘이 필요해요. 그게 실력이고 정치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휘하기에는 아직 초선이라서 제대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되고 있는 것이 재벌 권력, 행정 권력, 언론 권력에서 사실은 좋아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매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아이고 이번에 많이 바꿔야죠, 속이 후련하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또 역설이라고 할까요? 조희진 전 의원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뭐 김해나 또는 경남이나 청주는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선거 때는 지하철 앞에서 그렇게 매일 볼 수 있었던 후보자분들 또 이제 당선되는 분들 선거만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좀 파라솔이라도 갖다 놓고 앉아서 또 이제 외지가 아니라 주로 그 지역의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지하철 출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민원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다들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당선되고 결과 나오면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외람된 답변이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립니다. 그리고 선거구에 내려와 있지 당연히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에 있고 유권자들 만나고 그러니까 보이죠. 예. 근데 선거 끝나면 오늘부터 국회가 열립니다. 아하.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 출근지가 사무실이 여의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이 그 사무실이죠. 예. 시장 뭐 시도의원들은 그 지역이 사무실이니까 매일 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아니 의원님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영등포나 뭐 강서구나 이런 분들은 예. 서울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네. 지방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역구 행사에 많이 가시죠. 지역구 행사에 바로 여의도에서 그 국회 네. 출석했다가 바로 갔다 왔다 하니까 서울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행사에 참석하거나 뭐 주민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출근을 국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야죠. 그 시간에 지역에 내려와 있으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다 우리 국회는 1년 12달 다 열리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국회만 있고 나머지 한 8개월은 그냥 비어 있고 가끔씩 사건 터지면 임시국회 열어졌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기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1월부터 10월까지 국회를 매번 열어놔서 그것도 국민들이 요구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왜 노냐 상시국회 해라. 그런데 그 점은 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와 있으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국회 결석하는 이야기고 지역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가 점은 여쭤보고 본전도 못 찾았네요. 예. 자 지금부터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짧게요. 네. 매번 반씩 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20년 30년 일한 베테랑들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통제를 관리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초심자 인턴들이잖아요. 4년 해봐야 인턴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다른 기업이나 행정부가 만약에 4년마다 그 구성원들 직원들을 절반을 인턴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는 망하고 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정부와 기업 위에서 그걸 감시 감독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국회는 4년마다 절반을 바꿔버리고 4년을 절반에 국회는 절반을 인턴으로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 돌아가겠습니까? 예. 여기 뭐 인턴이라는 건 좀 표현은 과한데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두 분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도종환 저는께는 네. 정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내용이 참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김정숙 여사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상당히 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일단 이 인도 방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서에서 단독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책에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인지 뭐 허황우 기념공원 행사차 이유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을 요구했고 그 근거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분은 모디 총리예요. 2018년 7월에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인도에서요. 그 정상회담 중에 모디 총리가 11월에 열리는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기공식 그리고 디왈리 축제, 빛의 축제라고 해서 4~5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축제가 있고요. 인도에서 인도 전역에 30만 개 등불을 켜는 축제를 국제 행사로 키우고 싶어서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기록도 남아 있겠네요. 기록도 남아 있고요. 영상이든요. 네, 기록도 다 남아 있고요. 그 인도의 유피주, 이 허황우 기념공원이 있는 주 이름이 유피주인데요. 인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유피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7월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11월 6일 날 열리는 이 행사에 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려워하니까 인도에서 다시 뭐라고 요청했냐면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 예. 그래서 어떻게 최고위 사절단을 구성하면 김정숙 여사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인도 정부에서 요청인데 어떻게 최고위 사절단을 구성하면 좋을까 하는 중에 이제 저를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를 초청하는 것은 유피주 관광부 차관의 초청장이에요. 예.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유피주 관광부 차관이 저를 이 행사에 초청을 한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고민했던 것은 모디 총리와 유피주 총리가 요청하는 이 최고위 사절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저 초청장은 9월 27일 날 왔는데요. 그러면 이 가려고 하는 데가 허황우 기념공원이라서 네. AD 48년 2000년 전에 인도의 그 유피주의 공주가 가락국 그 황후가 된 거거든요. 김수로 왕인가요? 네. 네, 김수로 왕이 왕비가 된 거예요. 그게 김해김 씨, 김해허 씨의 시조예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2000년에 역사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그 맥락의 기념공원을 인도의 그 유피주의 아요디아의 고도에 그걸 착공을 하니까 그렇다면 인도의 공주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부인이 착공식에 문체부 장관과 함께 가는 안은 어떠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 서한이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시간상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알고 그러면 이제 또 묻는 질문이 왜 그럼 허황우 기념공원만 참석을 해도 될 텐데 타지마할을 왜 갔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타지마할은 인도에 1년에 뭐 예를 들어 40~50명씩 오는 국가 정상회담에 오는 모든 대통령과 국가 정상들이 꼭 방문해 줄 것을 인도 정부는 늘 요청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지마할을 갔다. 이거는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7월 정상회담에서 못 갔군요. 우리 삼성 핸드폰 공장, 단일 공장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뉴델리 근처에다 조성을 했거든요. 공장을 지었어요. 거기 일정 때문에 그때 못 갔는데 인도 정부의 공식 요청이에요. 모든 정상이 오면 항상 타지마할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공식 요청이라서 우리가 인도 정부의 요청대로 일정을 짤 때 미리 마지막 날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타지마할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거기 들어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인도 정부의 이 요청을 예의를 다 갖춰서 국빈으로 거기 초청을 하고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와주기를 모디 총리가 요청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공군 2호기와 함께 간 거예요. 전용기를 타게 된 이유가 그 이유가 있군요. 인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디 총리하고 회담 그다음에 또 모디 총리 영부인과의 회담, 가족과의 식사, 외교부 장관과의 그 간담회 자리 등등의 일정을 수행하면서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진 행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료로 내거나 보도자료나 입장문을 내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장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요. 그게 그 당시에 좀 그 진위가 좀 객관적으로 규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논란이 아주 격하게 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그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지 그냥 문제제기는 했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그 사실관계 부분은 우리 또 배현진 의원이
그 무렵에 국정감사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 그 요청을 했다라고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한번 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논란이 된 배경 중에는 그 당시에 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렇게 장면에서 김정숙 여사가 좀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그 처신이나 의존을 그 오버해서 국민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겹치면서, 예를 들면 의전을 외국에 나서 의전 사유를 봤는데 대통령이 뒤에 따라가는데 부인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뭐 그 대통령이 뒤에 따라가고 부인이 영부인이 사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사진에 또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도 그렇게 해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좀 우리가 한 질문씩 더 해야 돼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궁금했던 점을 일단 두 분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자, 조혜진 전 의원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대해서 조언을 또 뭐 썬소리라면 썬소리를 하신 바가 있는데, 자, 오는 7월이 됐든 조금 늦어지면 이제 8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어떤 당대표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는지요? 쇄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쇄신의 열정과 비전이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자리 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떤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또 비전과 대안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그 쇄신 경쟁의 마당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가장 신뢰를 얻는 분,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분들이 당 지도부가 되고, 그래서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르는 동안에 당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그 면모를 일신하고 환골탈퇴시켜 가지고 새로운 국민의힘,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윤석열 그 대통령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당은 완전히 바닥이어서 정권교체 희망이 없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사 회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이례적인 거지, 당이 막 바뀐 게 아닙니다. 후보가 나타나서 당은 바뀌지 않았다. 안 바뀐 거죠. 그 안 바뀐 것이 이번에 정권은 잡았는데 그 뒤에 2년 동안에 이 모습이 이번 정권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당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정권도 대통령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당이 안 바뀐 것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대로 가면은 다음 지방선거 대선은 진짜 보수 정당이 완전히 괴멸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우리 생사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절체절명의 쇄신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전 의원께는 이번에 참 민주당이 총선 합성을 했지만 공천 파장은 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전 의원께서도 어떻게 또 그 공천 과정을 체감하셨는지는 뭐 개인적인 또 판단과 의견이 있을 때가 알 수 없지만, 이 총선 이후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이라든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불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친명일색 아니냐.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와 민주당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당의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민주정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찬반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당의 역동성이 죽고 당의 다양성, 그다음에 당의 다원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죽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장 선거도 4명의 후보가 있었으면 4명의 후보가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후보가 다 나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국회를 이끌려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특정인들이 가서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조정하고 먼저 둘을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또 남은 한 사람에게 또 가서 마치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처럼 해서 포기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뒤에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의사 그다음에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갖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려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표결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두 분께 100분이면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70분이라서 두 분께 한 2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후배일 수도 있는데 짧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4년은 금방 지나가고요. 그 의원 중에 절반은 4년 뒤에는 짐 싸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이번이 4년이 내 국회의원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조전의 교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 정치력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실력 있는 의원으로 일해야 한다. 그 국민들이 아주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 잊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두 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두 분의 앞날에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